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직장보험 가입자 4인 가구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23만 7천 원 이하로 내는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할 이 긴급재난지원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 있는데요. 오늘은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모시고요. 총선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뵙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라든가.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그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열린민주당 분위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누가 적통이냐, 누가 뭐 성이 같냐, 이름이 같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좋은데 이거 여권 표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싸움은 뭐 그쪽에서는 그러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럴 상대할 시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또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국민들이 아시게 될지,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 소위 말하면 정쟁에는 저희들은 시간이 좀 없습니다. 네. 사실 열린민주당 그 라인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상당히 화려한 인물들로 특히 인지도가 매우 높으시면서 강경 기조를 내세우시는 분들로 이제 모였잖아요. 사실 비례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뭐 섞여 있는데 이제 사람들 눈에는 강경하게 보이는 보이죠? 사람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검찰하고도 각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쪽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뭔가 미묘하게 기류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모양을 좀 띠고 있는데 이게 열린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비례표를 가져갈 것이다. 이 우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좀 시끄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는 그 민주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표는 당연히 내 거다라는 식의 내가 이제 말하자면 침을 발라놓은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뭐 민생당이 됐든 뭐 정의당이 됐든 여러 가지 당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침 발라놨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그 당은 무슨 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은 크게 보면은 과거로 치면은 민주개혁 세력한테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지.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두 당 말고도 뭐 다른 당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갈라치기 하려는 거나 혹은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우리 표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애초에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한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목소리가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과거에 지지하시던 분 중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저만한 당이 없다 생각해서 뭐 약간은 좀 뭐 당신이 잘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당보다는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 뽑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양한 선택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이런 선거나 이런 정치공학을 들이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중에 민주당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표가 뺏겼다는 식으로 이제 보시니까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다시 호적에서 파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효자든 아니든 알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 비슷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선거 후에 또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할 계제가 아니다. 그렇죠. 질문이 네. 의문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뭐 의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두고 보면 알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급조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 간의 의견 교환이나 어느 정도 하나의 그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뭔가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없었죠. 공유가 안 된 상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게 할 때 좀 그게 좀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른 후보들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국민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응한 사람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투표에 응할 때 저희들은 자기들이 각각 어떠한 이유로 저희들을 국민들이 추천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추천을 받았는데 응하겠느냐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순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맡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냐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 잘못하면 이제 순위에서 망신 또는 뭐 지지율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모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어떻게 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고 문제보다 이제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3월 말에 가서 처음 만난 셈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한 사나흘 동안의 정책 공약을 갖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 거냐. 네. 그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처음에는 의식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이 비슷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때 무엇부터 할 거냐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의 처음에 여러 일반인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3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1등, 2등 한 여자 중에 1, 2, 3등 있고 남자 중에도 여러 번의 그 순위가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빠졌어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례 순서를 정한 거는 이제 물론 추천을 또 했지만 네. 그 전에 추천 순위는 제가 몰라요. 근데 모르시구나. 네,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한두 분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열린민주당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 몇 석까지 진입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6번이 제일 까리까리하다. 이런 말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부르면 일하고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니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주진영 후보의 워딩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굉장히 나쁜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쁜 콤비네이션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자, 우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고 일단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워딩이 맞습니까? 정확한 워딩이지만 그 포인트의 설명은 안 되는데 네. 그거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당에서 이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할 거냐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서 네.
각 가정에 지금 퍼져 있는 그 공보물에 이미 3월 26일자 저희들 제안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18세 이상 성인에게 50만 원씩 일괄해서 지급하자라는 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뭐 70%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렸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은 사실 뭐 정부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됐든 간에 하되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나쁜 컨비네이션인 건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50%를 저렇게 나눌 바에 차라리 50%를 하는 게 낫지, 70%에서 괜히 30%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나쁜 점이 있고, 소위 말하는 수용도에서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기분 나쁘게 한다. 돈 지면서 욕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70%로 가면서 도리어 지급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더 늦어집니다. 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선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밑에 100% 밑에 분들에 대한 소득 파악은 비교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50이 넘는 순간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큰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50%를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고 해서 70%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70%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급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게 나쁜 컨비네이션이다. 그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시급성이 중요한데 이런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급성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나쁘게 되니까 그렇죠. 표도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일괄해서 성인한테 50만 원씩을 주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제도에 의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던 돈들 아닙니까? 그 돈을 좀 더 액수를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취약층한테 빨리 지급되는 방법으로 훨씬 더 요긴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은 다 주고 대신에 고소득층이라고 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회연대세라는 이름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매겨서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이런 얘기였군요.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하나증권 사장도 역임하시니까 사실 실물경제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좀 알죠. 네. 네.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이 내놓는 향후 경제 정책은 정확히 뭡니까? 열린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경제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가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개혁은 경제개혁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개혁이랑 맞물려 있다. 그게 전제고, 두 번째로는 경제개혁을 할 때 지금 어떤 뜻으로 경제개혁을 해야 되냐는 이제 그 전제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 고성장으로 모든 복지를 덮어 씌우던 나라였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엉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성장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2% 3% 성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데, 한국은 2% 3% 성장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성장 시스템에서도 골고루 복지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열린민주당이 내거는 정책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가는 정책을 빨리 이렇게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조금 돌려야 이게 해결될 것이다. 중소기업보다도 말하자면 이제 뭐 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서의 불합리한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결정을 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한테는 지역 가입자한테 소득 말고 재산,
자동차 이런 것까지 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소득이 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네. 이런 거 사실은 옛날에 건강보험이 대기업 위주로 도입을 하던 것에다가 지역보험자를 붙이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문제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훨씬 더 소득 파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다른 거 다 지우고 소득, 단지 그것도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소득을 감안해서 소득 기준만 하자. 근데 이런 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제도라서 옆에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 뭐 선진국은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도 한국은 잘 안 되죠. 왜?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핫 이슈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황희석 후보라든가 최강욱 후보 등이 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검언 유착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다가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제보자 X라고 불리우는 친여 성향의 사기 전과자였다. 이거는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열린민주당하고 뭔가 좀 얘기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 아니냐. 특히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녹취록 같은 걸 올리면서 제보자 X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걸 미리 받았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전쟁에서 뭐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검찰을 때려야 된다. 특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뭔가 대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게 순수하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제보를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MBC에도 제보를 했고, 네네. 그러면서 황희석 후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황희석 후보는 MBC가 발표를 할 때까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는 황희석 씨나 아니면은 최강욱 씨가 포인트가 아니라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밝히면 됩니다. 이걸 갖고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소위 지금 재미있는 것은 그 채널A의 기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네, 안 나타나죠. 그다음부터. 뭐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나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왜 갑자기 도망을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4년 전에 그 민주당 김종인 영입 인재로 사실은 이름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또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당시 대표랑 김종인 박사 사이에서 저를 누가 소개할까 갖고 이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다가 김종인 박사가 내가 하는 게 더 모양새가 낫겠으니까 하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누가 영입했냐 저는 누가 저를 영입했냐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이유는 당시 잘못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뭐 그 당시 여당이 180석 소리가 나올 때 그거를 막는데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것뿐이고 뜻이 같으면 일하고 뜻이 다르면 같이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또 저렇게 가 계시는 것은 그분보다는 사실은 지금 야당이 매년마다 하는 짓이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밖에 사람들에다가 옛날에 4년 전에 이제 강병균 씨를 모셔다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해놓고 뭐 대단한 무슨 경제정책이나 있는 척 하더니 선거 끝나고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싹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버릇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주진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